녹정기, 김용원저, 제8권 11장. 10일. 사슴을 타고 도망치는 위소보와 쌍아. 홍교주와 부인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 어린애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니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홍교주가 말했다. 내가 지금 한 말이 정말인지 거짓인지 천천히 알아보겠다. 만약 거짓말을 했다면 결과가 어떨지 잘 알고 있겠지? 위소보가 말했다. 예. 교주와 부인께서 어떻게 처벌하시든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소카를 반두타나 수두타, 육고원 등에게는 넘기지 마십시오. 이번에 그들은 교묘한 계책으로 청나라 군사가 신룡도를 폭격하게 하여 적지 않은 형제자매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소카가 볼 때 육고원은 교주가 되려고 하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운남에 있을 때 들은 이야기인데 자기는 선복을 영원히 누리고 싶지도 않으며 수명이 하늘처럼 길기를 바라지도 않고 그저 50년만 더 살면 만족하겠다고 했답니다. 육고헌은 분노하여 부르짖었다. 그대는. 그가 위소보의 등을 후려치려 하자 묵은 도인이 한 걸음 쓱 나서며 손을 뻗어 일장을 후려쳤다. 펑 하는 소리와 함께 육고헌은 충격을 받고 뒤로 두 걸음 물러났다. 묵은 도인이 호통을 내질렀다. 육고헌, 감히 교주님 앞에서 사람을 해치려 하는가? 육고헌은 창백해진 안색으로 허리를 굽혔다. 교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속하는 저 녀석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듣고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예의에 어긋나는 짓을 했습니다. 홍 교주는 코웃음을 치더니 위소보에게 말했다. 그대는 우선 물러가 있게. 그는 다시 묵은 도인에게 일렀다. 그대가 친히 그를 돌보며 다른 사람이 해치지 못하도록 하게. 그러나 함부로 돌아다니게 해서는 안 되네. 그리고 그와 말을 섞지 말게. 저에는 잔꾀가 많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할 것일세. 묵은 도인은 허리를 굽혀 대답했다. 며칠 동안 위소보는 밤낮으로 묵은 도인과 한 선실에서 묵으며 매일 해가 오른쪽에서 떠올라 왼쪽 뱃전 너머로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그들이 타고 있는 배는 북쪽으로 가고 있었다. 그는 실랑과 수군이 달려와 자기를 구해주기를 바랐지만 나중에는 그런 기대조차 접었다. 내가 이번에 지어낸 거짓말을 교주와 부인은 어느 정도 믿고 있다. 하지만 내가 군사를 이끌고 신룡도를 엉망으로 폭격한 죄는 결국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행히 그 동과처럼 생긴 동그란 놈이 떠내려와 나를 속였는데 그것이 교주가 생각해낸 계책이라 다행이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는 대노에서 뚱뚱이와 나를 함께 죽여 한솥에 삶아 소보동과탕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는 다시 생각했다. 이 배가 북쪽으로 가는데 혹시 요동으로 가는 것이 아닐까? 그는 묵은 도인에게 몇 번이나 물었으나 묵은 도인은 언제나 똑같은 대답만 했다. 모르네. 교주께서 자네와는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네. 그는 위소보가 선실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위소보는 무료하기 짝이 없었다. 방이라는 계집애는 분명 이 배 안에 있을 텐데 내 곁으로 와서 이 답답한 마음을 풀어줄 생각도 하지 않는군. 이번에 사로잡힌 것이 방이에게 유혹당했기 때문임을 상기한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 위험에서 벗어난 후에 방이라는 계집애를 다시 상대한다면 나는 위씨 성을 갈겠다. 2번이나 속았는데 어찌 3번까지 속을까 보냐? 그러나 방이의 아리따운 용모와 부드럽고 온순한 태도를 떠올리자 가슴이 쿵쿵 뛰어 금세 생각을 고쳐먹었다. 성이 위씨가 아니면 어떠랴? 나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지 않는가? 나의 성이 진짜 무엇인지 그 누가 알겠느냐 말이다. 배는 계속해서 북쪽으로 나아갔으며 날은 점점 추워졌다. 묵은 도인은 내력이 심우해서 별로 추위를 타지 않았으나 위소보는 몸이 떨릴 지경이었고 이빨이 마주쳐서 따다닥 소리가 났다. 다시 며칠이 지나자 북풍이 불고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갑자기 큰 눈이 내렸다. 위소보는 비명을 질렀다.
이제 얼어 죽게 생겼구나.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세객도 형님이 나에게 초피단비 가죽로 만든 포자를 주었는데 중군장에 놔두고 가져오지 않았구나. 아, 진작 방이라는 계집애가 나를 속일 줄 알았다면 초피 포자를 입고 그녀를 안았을 텐데. 그랬다면 이 배 안에서 얼어 죽을 걱정은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얼음으로 변한 백룡사라니 생각만 해도 끔찍하구나. 배는 밤낮 없이 나아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쨍그랑 쨍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위소보는 자세히 귀를 기울였다. 그제야 배가 바닷속에 조각난 얼음들과 부딪히는 소리인 것을 알고 깜짝 놀라 외쳤다. 아이쿠, 야단났다. 이 배가 바다 한복판에서 얼어붙으면 어떡하지? 묵은 도인이 말했다. 바닷물은 짜서 쉽게 얼지 않네. 우리는 곧 육지에 닿게 될 것이네. 요동에 도착한 것이요? 묵은 도인은 흥 하고 코웃음만 칠 뿐 대답하지 않았다. 이튿날 아침 선실창을 열고 밖을 내다보니 시야는 온통 희뿌연데 바다 위에는 떠다니는 얼음 조각뿐이었다. 얼음 위에는 하얀 눈이 쌓여 있었다. 아스라이 육지가 보였다. 그날 밤 배는 해안가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이튿날 아침이면 작은 배를 타고 무태에 오를 것 같았다. 위소보는 여러 가지 생각에 잠겨 잠을 이루지 못했다. 홍교주가 자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다. 홍교주는 자기의 말을 믿는 것도 같고 믿지 않는 것도 같았다. 이 빙천설지까지 온 목적도 알 수 없었다. 그러다 자기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방이가 곁에 앉아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대뜸 그녀를 끌어안았는데 어렴풋이 그녀가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터무니없는 짓은 하지 말아요. 위소보가 대답했다. 이 죽일 마누라야. 나는 터무니없는 짓을 좀 해야겠다. 방이가 품속에서 몇 번 몸을 비틀었다. 잠결에 품속에 사람이 나직이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상공, 우리 빨리 가요. 아무래도 쌍아의 음성 같았다. 위소보는 깜짝 놀라 정신을 차렸다. 품속에는 확실히 부드러운 몸뚱이가 안겨 있었다. 어둠 속이라 누구인지 보이지 않아 속으로 생각했다. 쌍아냐, 방이냐, 아니면 홍부인이냐? 누구든 입부터 맞추고 보자. 우선 재미 좀 보자고. 그가 품속에 사람을 끌어당겨 입을 맞추려 하자 그 사람은 나직이 웃으며 고개를 돌려 피했다. 그 웃음소리는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바로 쌍아였다. 위소보는 놀람과 기쁨이 교차하여 그녀의 귓가에 입을 대고 속삭였다. 쌍아, 그대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쌍아가 말했다. 우리 빨리 가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나는 얼어 죽겠소. 그대는 빨리 이불 속으로 들어와 내 몸을 좀 따뜻하게 해주구려. 상공은 장난이 심하세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생각해보세요. 위소보는 그녀를 꼭 껴안고 물었다. 어디로 도망친단 말이오? 배 뒤로 빠져나가서 작은 배를 저어 무트로 가요. 그들이 발견해도 당장 뒤쫓아오지는 못할 거예요. 위소보는 크게 기뻐하며 나직이 부르짖었다. 묘책이군, 묘책이야. 아, 그 도사는 어떻게 되었소? 제가 몰래 선실로 들어가 그의 혈도를 짚었어요. 두 사람은 살그머니 선실에서 빠져나갔다. 차가운 바람이 몰아치자 위소보는 전신이 얼어붙을 것 같았다. 그는 재빨리 몸을 돌려 선실 안으로 들어가 묵은 도인의 몸에 걸린 도포를 벗겨 뒤집었었다. 이때 검은 구름이 하늘을 가득 메워 별도 달도 보이지 않았고 커다란 눈송이만 펄펄 내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배 뒤편으로 가서 동태를 살폈으나 아무 기척도 없었다. 배는 이미 닻을 내렸고 키잡이도 잠든 것 같았다. 쌍아는 위소보의 손을 잡고 살금살금 배 끝으로 다가가며 속삭였다. 제가 먼저 내려갈 테니 상공은 따라오세요. 그녀는 가볍게 배 뒤에 묶여있는 소정으로 내려섰다. 위소보가 내려다보니 어두침침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그는 눈을 질끈 감고 뛰어내렸고 쌍아는 두 손을 들어 그의 등과 엉덩이를 받쳐들고
소정 한가운데서 회전하며 떨어지는 충격을 줄인 뒤 그를 내려놓았다. 그때 갑자기 선실에서 호통 소리가 들렸다. 누구냐? 바로 홍 교주의 목소리였다. 위소보와 쌍아는 깜짝 놀라 소정 밑바닥에 웅크린 채 숨을 죽였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선실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왔다. 쌍아는 홍 교주가 불을 켜서 살피려 한다는 것을 짐작하고 재빨리 노를 저었다. 2번 정도 노를 저었을 때 홍 교주가 다시 소리쳤다. 그게 누구냐? 꼼짝 마라. 그런데 소정이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소정을 메어놓은 밧줄을 풀지 않았던 것이다. 위소보는 재빨리 손으로 밧줄을 풀려 했으나 손에 닿은 것은 차가운 쇠사슬이었다. 이때 큰 배 위에서 사람들이 부르짖었다. 백룡사가 보이지 않는다. 그 녀석이 어디로 도망쳤지? 빨리 쫓아라. 어서. 위소보는 신발목에서 비수를 꺼내 쇠사슬을 힘껏 내리쳤다. 챙하는 소리와 함께 사슬이 잘려나갔고 소정은 즉시 앞으로 나아갔다. 그 소리가 울려 퍼지자 홍 교주, 홍 부인, 반두타, 육고원 등이 차례로 배 뒤편으로 달려왔다. 희뿌연 눈과 얼음빛에 의지해보니 소정은 이미 큰 배에서 수장 정도 멀어지고 있었다. 홍 교주는 배의 나무 조각을 뜯어내 소정 쪽으로 힘껏 던졌다. 내공이 강했으나 나무가 너무 가벼워 소정 앞 이자 정도 되는 곳에서 바닷속으로 떨어졌다. 육고헌과 반두타 등은 교주의 뜻을 몰라 함부로 암기를 던지지 못했다. 혹시 백룡사가 상처를 입으면 벌을 받을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주가 나무 조각을 던지는 것을 보고서야 암기를 꺼내 던졌다. 하지만 그 사이에 소정은 2장 정도 더 멀어졌기에 보통의 암기들은 닿지 못했다. 수전과 독침 등은 모두 바다로 떨어졌다. 수두타가 말했다. 저 녀석이 교활하다는 걸 진작 알았습니다. 한 칼에 죽였어야 했습니다. 살려둔 것이 화근입니다. 홍 교주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있었는데 수두타가 비꼬듯 말하자 자신을 비웃는 것 같아 그의 뒷덜미를 낚아채며 외쳤다. 가서 잡아오너라. 그는 왼손으로 수두타를 들어올린 뒤 오른손으로 그의 엉덩이를 철썩 치며 호통쳤다. 빨리 가. 그를 번쩍 내던지니 수두타의 공 같은 몸뚱이가 소정 쪽으로 날아갔다. 쌍아는 필사적으로 노를 저었다. 위소보가 소리쳤다. 아이쿠, 야단났다. 사람 포탄이 떨어진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풍덩 소리와 함께 수두타가 바다에 빠졌다. 소정에서 불과 몇 척 거리였다. 수두타는 와락 몸을 솟구치며 왼손으로 소정의 가장자리를 잡았다. 쌍아는 노를 들어 그의 머리를 후려쳤다. 수두타는 고통을 참고 오른손을 뻗어 배를 붙잡았다. 쌍아가 당황하여 다시 노를 내리치자 팍 소리와 함께 노가 두 토막으로 부러졌다. 배는 중심을 잃고 바다 위에서 맴돌기 시작했다. 수두타가 고개를 흔들며 기어오르려 하자 위소보는 비수를 꺼내 그의 오른손 손가락들을 사정없이 내리찍었다. 수두타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고 그의 몸뚱이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기 시작했다. 쌍아는 남은 한 자루의 노를 힘껏 저어 해안 쪽으로 나아갔다. 한참을 저으니 큰 배와는 꽤 멀어져 더 이상 뒤쫓아올 수 없었다. 큰 배에는 소정이 한 척뿐이었던 것이다. 홍 교주 일행은 무공이 높았지만 이 뼈를 내는 추위에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칠 엄두는 내지 못했다. 위소보는 나무 판자 조각을 주워 배 젓는 것을 도왔다. 멀리 큰 배 위에서 욕설이 들려왔으나 북풍 소리에 묻혀 사라졌다. 위소보는 한숨을 내쉬었다. 천지신명께 감사드립니다. 끝내 도망쳤군요. 반시진을 저어 겨우 육지에 도달했다. 쌍아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소정을 언덕 쪽으로 잡아당기며 말했다. 됐어요. 위소보도 언덕 위로 올라서며 외쳤다. 대성공이다. 쌍아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상공, 장난은 그만두세요. 어서 가야 해요. 홍 교주 일당이 뒤쫓아오면 큰일이에요.
위소보가 눈썹을 찌푸리며 물었다. 여기는 어디지? 사방이 온통 눈 세상이었고 어둠 때문에 분간이 되지 않았다. 쌍아가 대답했다. 저도 모르겠어요. 상공, 어느 쪽으로 가야 할까요? 위소보는 추위에 떨며 욕을 했다. 재미랄. 방이라는 죽일 계집애 때문에 이 눈밭에서 얼어 죽게 생겼구나. 어서 가요. 움직이면 몸이 좀 따뜻해질 거예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눈 덮인 평원을 걸었다. 눈이 무릎까지 쌓여 걷기가 무척 힘들었다. 위소보는 홍교주가 반드시 뒤쫓아올 것이라 생각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발자국이 남으니 결국 추격당할 것 같아 머뭇거릴 틈이 없었다. 그는 쌍아에게 어떻게 자기를 구했는지 물었다. 쌍아는 위소보가 방이를 쫓아갈 때부터 소정을 타고 뒤따랐다고 했다. 그가 붙잡히자 눈치 빠른 쌍아는 뱃머리에 숨어들었다. 그 전선은 홍교주가 청나라 군사에게서 뺏은 것이라 사공들이 청나라 병사였는데 쌍아도 관병 복장을 하고 있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이다. 위소보는 그녀의 총명함을 칭찬했다. 방이라는 계집애는 나를 해치려 하는데 쌍아는 언제나 내 목숨을 구하는군. 방이 대신 그대를 내 마누라로 삼아야겠어. 쌍아는 깜짝 놀라 손을 놓으며 물러섰다. 저는 그저 하녀일 뿐이에요. 내가 그대 같은 하녀를 둔 것은 전생에 공을 많이 들였기 때문일 거요. 이승에서 이런 복덩이를 얻게 되었으니 말이오. 쌍아는 깔깔거리며 웃었다. 상공께서는 참 재미있으세요. 두 사람은 날이 밝을 때까지 걸어 해변에서 멀어졌다. 뒤를 보니 두 줄기 발자국이 선명하게 이어져 있었다. 홍교주 일행이 곧 따라올 것 같아 위소보는 걱정스럽게 말했다. 이렇게 걸어서는 금방 잡히고 말겠소. 쌍아가 오른쪽을 가리켰다. 저쪽에 숲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로 숨어요. 숲이라면 좋겠는데 그렇게 보이진 않는군. 가까이 다가가 보니 숲이 아니라 조그만 산등성이었다. 위소보는 언덕 뒤에 숨을 곳이 있을까 하여 지친 몸을 이끌고 반시진을 더 걸었다. 하지만 그곳 역시 끝없는 설원뿐이었다. 위소보는 배고픔과 피로에 눈 위에 쓰러지며 농담을 던졌다. 쌍아, 그대가 나를 껴안고 입맞춤해주지 않으면 더 이상 걸을 기운이 없구려. 쌍아가 얼굴을 붉히며 망설일 때 등 뒤에서 바스락 소리가 들렸다. 7, 8마리의 커다란 사슴들이 언덕 뒤에서 나타났다. 위소보는 기뻐했다. 배가 고파 죽겠소. 저 사슴을 잡아 고기를 좀 구워 먹읍시다. 쌍아는 시험해보겠다며 몸을 날렸으나 매화록은 워낙 빨라 순식간에 수십 장 밖으로 달아났다. 쌍아는 고개를 저었다. 뒤쫓아 잡기가 어렵겠어요. 이곳 사슴들은 사람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는 듯 쌍아가 멈추자 다시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다. 위소보가 제안했다. 우리 죽은 척 누워있어 봅시다. 사슴이 다가올지도 모르니. 두 사람은 눈 위에 비스듬히 누웠다. 위소보는 나는 죽었소. 내 마누라 쌍아도 죽었소라며 우스갯소리를 늘어놓았다. 8명의 아들과 9명의 딸을 낳았다는 둥 너스레를 떨자 쌍아는 얼굴을 붉히며 키득거렸다. 사슴들이 천천히 다가왔다. 지능이 낮은 사슴들은 위소보와 쌍아의 얼굴을 핥으며 냄새를 맡았다. 이때 위소보가 외쳤다. 올라타자. 적청악룡이다. 위소보는 훌쩍 몸을 날려 사슴 등에 올라타 뿔을 움켜잡았다. 쌍아 역시 날렵하게 다른 사슴에 올라탔다. 사슴들이 놀라 달리기 시작했다. 쌍아가 빗으로 죽이자고 했으나 위소보는 사슴을 타고 멀리 도망치자고 했다. 사슴떼는 서북쪽을 향해 수십 리를 단숨에 달려갔다. 등에 탄 위소보와 쌍아를 떨어뜨리려 껑충껑충 뛰었으나 두 사람은 뿔을 꼭 잡고 버텼다. 해질 무렵 사슴떼가 숲속으로 들어서자 위소보는 타고 있던 숫사슴을 빗으로 찔러 잡았다. 쌍아는 너를 구워 먹어서 미안하다고 사슴에게 사과하며 고기를 굽기 시작했다. 사슴피를 마시고 고기를 먹자 두 사람은 기운이 났다. 위소보는 이 숲에서 사냥꾼 부부로 살자고 했지만 쌍아는
언제나 작은 한여로 남겠다고 답했다. 이튿날 쌍아는 사슴 가죽으로 위소보의 모자를 만들어 주었다. 그들은 다시 사슴떼를 만나 사슴을 타고 10여일 동안 북쪽으로 나아갔다. 사슴 가죽으로 옷과 신발까지 만들어 입은 그들은 어느 날 큰 강, 모란강에 도달했다. 그곳에서 인삼 사냥꾼들을 만나 술을 대접하며 호마이와 집산과 녹정산의 위치를 알아냈다. 위소보는 보물보다는 홍교주를 피하는 것이 우선이었기에 계속 북쪽으로 향했다. 음표를 지니고 있던 그는 피역점에서 담비 가죽 옷을 사입고 겉에는 사슴 가죽을 걸쳐 위장했다. 수레와 말을 갈아타며 북으로 가던 중 동북쪽에서 화기 소리가 들려왔다. 위소보는 홍교주인가 싶어 몸을 숨겼으나 그것은 나찰국 병사들이 통고사 사냥꾼들을 학살하고 가죽을 뺏는 소리였다. 위소보는 외국 군대가 나타난 것을 보고 오삼계가 반란을 일으켜 외국과 연맹한 것이 아닌지 걱정했다. 소황제가 위험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위소보는 결심했다. 나는 소황제를 만나러 가야겠소. 오삼계가 반란을 일으켰다면 소황제가 나와 상의할 일이 많을 것이오. 우리는 북경으로 돌아갑시다. 녹정기, 김용원저, 제8권 12장. 12. 나찰국의 공주를 애무하는 위소보. 녹정산에는 가지 않을 거예요? 쌍아가 물었다. 이번에는 가지 않겠소. 다음에 갑시다. 그는 재물 욕심이 대단했으나 지니고 있는 재물도 평생 다 쓰지 못할 지경이었다. 게다가 녹정산에 소현자의 용맥이 있다고 생각하니 보물을 캐내고 싶지 않았다. 보물을 캐냈다가 소현자를 해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그가 8권의 42장경 속에 들어있는 조각난 양피지들을 꺼내서 지도를 짜맞추고 산천의 이름들을 알아낼 때까지는 매우 열의가 있었다. 그러나 녹정산에 이르니 두려운 생각이 들었고 무슨 구실을 찾아서라도 녹정산에서 멀리 떨어지고 싶었다. 그것은 강의에 대한 의리 때문만은 아니었다. 녹정산의 보물을 캐내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다. 만약 수천 명이나 되는 효기영의 관병들을 데리고 있었다면 큰 소리로 외쳤을 것이다. 제기랄, 군사들은 녹정산으로 출발하라. 쌍아는 순순히 따랐다. 위소보는 말했다. 북경으로 돌아가되 외국 강도들과 맞부딪히지 않도록 강을 따라서 갑시다. 배가 있는지 없는지 알아봅시다. 그는 즉시 숲속에서 나와 동쪽으로 향했다. 오후 내내 걸어서 커다란 강가에 이르니 멀리 성체가 보였다. 위소보는 크게 기뻐하며 생각했다. 성에 도달하면 배를 빌려 타는 것도 좋고 말을 빌려 타는 것도 좋다. 돈만 있으면 될 일이다. 그는 재빠른 걸음으로 다가갔다. 수리를 갔더니 다시 커다란 강이 서북쪽에서 구불구불 흘러내려와 거센 파도가 이는 큰 강과 합류하는 것이 보였다. 상공, 이곳이 바로 아모기아와 흑룡강이에요. 그러면 저곳이 바로 녹정산이에요. 쌍아가 손가락으로 그 성체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대는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니오? 쌍아가 말했다. 지도에는 확실히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하지만 지도에는 8개의 빛깔이 다른 원이 그려져 있었고 성체가 있다는 말은 없었어요. 녹정산에 성체가 있다니 정말 이상야릇한 일이군. 내가 볼 때 저 성체는 녹정산이 아닌 것 같소. 우리는 역시 가지 않는 것이 좋겠소. 믿을 수 없군요. 저것 보시오. 성체의 머리에 한때의 음산한 구름이 감돌고 있지 않소? 내가 보기에 성 안에는 요괴가 있을 것 같소. 쌍아는 깜짝 놀라서 말했다. 어머, 저는 요괴가 가장 두려워요. 상공, 빨리 가요. 바로 이때 말발굽 소리가 요란스럽게 울려 퍼지더니 수십 필의 말이 큰 강을 따라 남쪽에서 올라왔다. 사방은 모두 평원이라 몸을 숨길 만한 곳이 없어
위소보는 쌍아를 끌고 허겁지겁 강변의 커다란 바위 뒤에 몸을 숨겼다. 얼마 후 한때의 말을 탄 사람들이 질풍처럼 지나쳐가는데 말 위에 탄 사람들은 모두 외국 관병이었다. 위소보는 혀를 내밀고 그 한때의 외국 병사들이 성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며 말했다. 내 말이 맞지 않소? 저 성 위의 구름이 어쩐지 이상하다 했더니 외국의 구름이었군. 우리는 간신히 녹정산을 찾았는데 외국 강도에게 점거되었으니 정말 뜻밖이네요. 아이쿠, 야단났어. 쌍아는 그의 안색이 크게 변하는 것을 보고 재빨리 물었다. 왜 그러죠? 외국의 강도들은 반드시 지도의 비밀을 알았을 것이요. 그렇지 않다면 어찌 이곳까지 찾아왔겠소? 그 숨겨져 있는 보물과 용맥을 보존할 수 없게 되었소. 쌍아는 한 번도 보물과 용맥에 대해 들은 적이 없었다. 다만 한 폭의 지도가 그토록 짝을 맞추기 힘든 것을 볼 때 녹정산에는 반드시 중요한 비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가 눈살을 잔뜩 찌푸리자 쌍아는 위로의 말을 했다. 상공, 외국의 관병들이 찾았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에요. 외국의 강도들은 화기가 있고 흉악하기 이를 데 없으니 우리 두 사람은 그들을 이길 수 없어요. 위소보는 한숨을 내쉬고 말했다. 그것 참 이상하군. 우리가 지도를 다 맞춘 후 태워버렸는데 어째서 기밀이 누설되었을까? 저 외국 강도들이 이미 숨겨놓은 보물을 파내고 소황제의 용맥을 깨뜨리지 않았는지를 반드시 알아내야 하오. 조금 전 외국 관병들이 숲속에서 사람을 죽이던 흉악하고 잔인한 모양을 머리에 떠올리자 소름이 끼쳐 다시 말했다. 나는 녹정산으로 가서 살펴보고 싶지만 위험하니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소. 쌍아, 우리는 날이 어두워진 후에 갑시다. 그러면 쉽게 발각되지 않을 것이요. 두 사람은 사슴 고기를 말려 만든 육포를 먹고 강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다가 이경 무렵 슬그머니 성체 쪽으로 걸어갔다. 사방은 조용하여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고 달빛은 무척 밝았다. 그 성체는 커다란 목재와 커다란 돌조각으로 쌓아 올렸는데 그 둘레가 꽤나 넓은 것이 결코 일조일석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위소보는 생각했다. 이 성체는 옛날부터 이곳에 세워져 있었다. 누가 우리 지도를 훔쳐보고 나찰국 사람들에게 알려주어 이곳에 이런 성을 쌓은 것은 아니구나. 그는 자기와 쌍아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을 보고 몸을 부르르 떨었다. 만약 나찰국의 병사가 성문에서 지키고 있다가 총을 쏘게 되면 위소보는 그만 위사보가 될 것이다. 즉시 쌍아의 소매를 잡고 몸을 웅크리며 사방의 동정을 살폈다. 성체의 동남쪽에 조그만 나무집이 있었는데 창문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곳은 성을 지키는 병사가 거처하는 곳인 듯 했다. 위소보는 쌍아의 귓가에 입을 대고 나직이 말했다. 우리 저쪽으로 가봅시다. 두 사람은 천천히 나무집으로 기어갔다. 막 창가에 이르니 갑자기 집 안에서 여자의 웃음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 웃음소리는 무척 음탕했다. 위소보와 쌍아는 서로 한번 쳐다보고 하나같이 이상하게 생각했다. 어떻게 여자가 있지? 위소보는 목을 길게 빼고 창틈으로 안을 살펴보려고 했다. 그러나 이곳은 날씨가 춥고 바람이 세기 때문에 창틈을 밀봉하고 있어서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안에서는 끊임없이 사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남자와 여자 목소리인데 말을 하기도 하고 신음소리를 내기도 했다. 위소보는 한 쌍의 나찰국 남녀가 운후의 정을 나누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음이 격동되어 쌍아를 품에 안았다. 쌍아는 집 안에서 들려오는 음탕한 신음소리에 가슴이 설레는 것을 느끼고 있는 중에 위소보에게 안기자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발각될까봐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다. 위소보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왼팔에 더욱 힘을 주어 껴안았고 오른손으로 가볍게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쌍아는 몸에 맥이 풀리는 것을 느끼고 그의 품에 몸을 던졌다. 땅바닥에는 얼음이 얼어 있었으나 위소보는 황홀하여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를 잊고
발을 잘못 움직이다가 미끄러져 쿵 하고 머리를 창문에 부딪히며 아이쿠 하는 비명을 질렀다. 집 안에서 나던 소리가 갑자기 멈추고 남자의 호통치는 소리가 들렸다. 위소보와 쌍아는 땅바닥에 엎드려 어떻게 할 바를 몰랐다. 이때 빗장을 뽑는 소리가 들리더니 창문이 열리며 한 사람이 손에 등불을 들고 바깥쪽을 비춰보았다. 위소보는 번개처럼 몸을 일으켜 빗으로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 사람은 찍 소리도 내지 못하고 즉사했다. 쌍아는 재빨리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고 아무도 보이지 않아 이상해서 말했다. 그 여자는 어디로 갔지요? 위소보도 곧 뒤따라 들어갔다. 집안의 한쪽은 방이었고 한쪽에는 나무 탁자와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탁자 위에는 곰 기름을 짜내어 만든 초가 한 자루 켜져 있는데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빨리 찾아봅시다. 그 여자가 남에게 알리면 안 돼. 방 안에는 방문 외에는 다른 출구가 없었다. 그는 시체를 끌어들이고 방문을 닫았다. 죽은 사람은 외국 병사인데 바지를 벗고 있어서 하체가 드러나 있었다. 위소보는 고개를 들어 대들보 위를 쳐다보았으나 아무 이상한 점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럼 반드시 이 안에 있겠군. 그는 상자 곁으로 다가가 상자 뚜껑을 열며 몸을 옆으로 날려서 그 나찰 여인이 상자 안에서 총을 쏘는 것에 대비하려고 했다. 그러나 상자 안에서도 아무런 동정을 엿볼 수 없자 쌍아가 말했다. 상자 안에도 없어요. 정말 이상하군요. 위소보는 가까이 다가가 보았다. 상자 안에는 털가죽들이 잔뜩 들어있었다. 손을 집어넣어 뒤적여도 밑바닥까지 털가죽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향긋한 냄새가 났는데 그것은 틀림없는 여자의 분 향기였다. 아무래도 수상해. 그는 털가죽을 집어들고 방바닥에 던졌다. 그러자 상자 밑바닥에 커다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기뻐서 말했다. 이곳에 있군. 원래 이곳에 지하도가 있었군요. 빨리 그 나찰국 여자를 가로막도록 합시다. 그녀가 정갈하면 많은 외국 강도가 몰려올 테니 야단이 아니겠소? 즉시 위소보는 신속하게 몸 위에 걸치고 있던 두터운 가죽옷을 벗고 손에 비수를 들고 그 구멍으로 기어들어갔다. 그는 외국의 병사에 대해서는 무척 두려움을 느꼈으나 외국 여인들은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 지하도는 비스듬히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서 기어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는 왜소하고 민첩했기 때문에 지하도를 무척 빠르게 기어갈 수 있었다. 약 10여 장쯤 기어나가자 앞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왔다. 그는 손발에 힘을 주어 더욱 빨리 기어가서 손을 내밀어 힘주어 잡았다. 그러자 매끈한 다리가 잡혔다. 그 여자는 나직이 부르짖더니 재빨리 앞으로 도망쳤다. 위소보는 크게 기뻐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칼로 너를 찔러 죽인다면 영웅호걸이 아니다. 훌륭한 남자는 여자와 싸우지 않는다. 중국의 훌륭한 남자는 나찰국의 도깨비 같은 여편네와 싸우지 않는다. 외국의 남자 도깨비들은 많이 보았지만 외국의 여자 도깨비는 어떤 모양인지 어디 한번 잘 살펴봐야지. 그는 비수를 검집에 꽂고 앞으로 1장 정도 달려나가 다시 두 손으로 그 여자의 다리를 잡았다. 지하도에서는 몸을 일으킬 수 없으므로 그 여자는 죽어라 하고 앞쪽으로 기어가려고 했다. 그 여자의 힘은 엄청나게 세어 위소보는 그녀를 끌어당길 수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녀에게 잡아당겨져 1장 정도 앞으로 나가게 되었다. 위소보가 두 발을 벌려 지하도 양쪽의 흙벽에 꼭 갖다 대자 앞으로 끌려가지 않을 수 있었다. 갑자기 그 여자가 힘을 불끈 썼다. 위소보는 그녀의 다리를 놓치고 말았다. 여자는 신속히 앞으로 나가는데 위소보는 훌쩍 덮쳐들어 대뜸 그녀의 허리를 껴안았다. 갑자기 머리 위가 텅 빈 것 같아 바라보니 비교적 넓은 곳에 와 있었다. 그 여자는 나직이 소리내어 웃더니 고개를 돌리고 그에게 입맞춤을 하는데 어둠 속이라 위소보의 코에다가 입맞춤을 하는 것이었다. 위소보의 코에 와닿은 것은 짙은 향기였고
품속에 안고 있는 것은 그 여자의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뚱이였다. 그 여자는 자기를 얼싸안는 것이 아닌가. 그는 황홀해지기 시작했다. 이때 쌍아가 나직이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상공, 어떻게 되었어요? 위소보가 대답하려고 하는데 품속의 그 여자가 입술로 그의 입을 막아 말을 할 수 없었다. 갑자기 머리 위에서 말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총독이 아극살에 온 것을 알고 만나러 온 것이다. 그 한마디 말이 귀에 들어오자 위소보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말하는 사람은 바로 신룡교의 홍교주가 아닌가. 어째서 홍교주가 머리 위에 있는 것일까? 자기의 품속에 안겨있는 이 나찰국의 여자는 어째서 이토록 음탕하고 다정할까? 그는 품에 보드랍고 따뜻한 여자의 몸뚱이를 안고 마음속으로는 홍교주가 자기의 힘줄을 뽑고 가죽을 벗기지 않을까 두려워했다. 그는 급히 품속의 여자를 놓고 도망치려 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를 꼭 껴안고 손을 놓으려 하지 않았다. 위소보는 크게 초조해져 그녀의 귓가에 대고 말했다. 기리고노, 히리와랍, 호리오도. 그 여자는 나직이 웃더니 그의 귀에 입을 대고 나직이 뭐라고 말했다. 그러더니 곧 손을 뻗어 그의 뺨을 한번 꼬집었다. 바로 이때 머리 위에서 한 남자가 뭐라고 왜곡말을 했다. 그 소리가 멈추자 다른 한 사람이 통역을 했다. 총독대인께서는 신룡교의 교주가 왕림해 주셔서 환영하는 바이며 영접하지 못한 점 실례했으니 홍 교주께서는 용서하시라고 말씀하셨소. 그리고 총독대인께서는 홍 교주가 100살까지 사시고 다복하시기를 바라며 매사가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홍 교주와 좋은 친구가 되어 합심협력하여 함께 큰 일을 도모하자고 하셨소.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통역을 하는 사람은 학문이 짧구나. 영원히 천복을 누리고 수명이 하늘처럼 길지어다라는 말을 100살까지 살고 다복하라는 말로 바꾸었군. 이때 홍 교주가 말했다. 불초는 나찰국의 황상께서 만수무강하시기를 빌며 총독대인께서 수복을 누리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고 높은 벼슬에 오르시기를 빕니다. 불초는 성의를 다해 협력하고 있으며 나찰국과 합심협력하여 큰일을 함께 이루려 합니다. 이제부터 복이 있으면 함께 누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함께 당하도록 하겠으며 쌍방은 영원히 맹약을 저버리지 않도록 합시다. 그 통역관은 나찰국 총독에게 말했다. 그러자 총독은 잇따라 뭐라고 씨부렁거렸다. 위소보는 그 여자의 곁에서 나직이 물었다. 그대는 누구시오? 어째서 옷을 입지 않으셨소? 그 여자는 나직이 웃으며 말했다. 그대는 누구지? 어째서 옷을 입었지? 그녀는 위소보의 내의를 벗기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순간에 풍류를 즐길 마음이 생기겠는가? 그는 탕양만과 남회인이 중국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라. 이때 그 여자가 중국말을 하는데도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재빨리 말했다. 이곳은 위험하기 짝이 없으니 빨리 나갑시다. 그 여자는 나직이 말했다. 움직이지 말아요. 움직이지 말아요. 움직이면 소리가 들려요. 그녀가 말하는 것은 중국말이긴 하지만 어조가 매우 서툴고 딱딱해서 듣기에 매우 거북했다. 위소보는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다. 홍 교주와 나찰국의 총독이 상의하는 말을 들으니 그들은 오삼계가 운남에서 어떻게 군사를 일으키고 쌍방이 어떻게 청나라를 협공하는지를 말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정해놓은 방책은 그 몽고인 한천마가 말한 것과 똑같았다. 나중에 홍 교주가 다시 한 계책을 올렸는데 그것은 나찰국이 요동에서 공격하려면 길이 멀고 연도에 청나라 군사들의 방비가 엄하니 차라리 바닷길로 해서 천진에 상륙하되 화기와 대포로 곧장 북경을 공격하면 오삼계보다 먼저 북경에 도달할 수 있다고 했다. 나찰국의 총독은 크게 기뻐서 좋은 계책이라고 말했고 홍 교주가 충성심이 그토록 강하니 장래 반드시 중국의 몇 성을 잘라서 그를 왕으로 세워야 하겠다고 했다. 홍 교주는 연신 고맙다고 말했다. 위소보는 놀람과 분노에 휩싸여 생각했다.
홍교주 이 녀석 역시 대매국노로 오삼계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그의 계책은 악랄하기 이를 데 없다. 나는 빨리 소황제에게 이야기를 하고 천진 바다 쪽의 입구에 대포를 많이 설치해서 나찰국의 병선이 공격해 올 때 쾅쾅 폭격을 하도록 해야지. 이때 홍교주가 말했다. 총독대인께서 멀리 중국으로 오셨는데 총독께 바칠 좋은 물건이 없구려. 이곳에 대동주배갈과 초포 100장, 인삼 100근이 있어. 이것을 총독대인께 드리는 바이며 나찰국의 황상께는 달리 공품을 바칠 것입니다. 위소보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늙은 개가 그토록 많은 예물을 구하다니 제법 신통력이 있구나. 갑자기 그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여자가 뺨을 붙여오는 것이었다. 곧이어 그녀가 손으로 자기의 사타구니를 어루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위소보는 나직이 말했다. 그대가 나를 만지니 사양하지 않겠소. 그는 손을 뻗어 그녀의 가슴을 주물렀다. 여자는 킥하고 웃었다. 이렇게 되자 그 웃음소리를 홍교주가 듣게 되었다. 그러나 총독대인의 방 안에 여자 하나쯤 숨기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라 못 들은 척했다. 몇 마디 인사치레의 말을 하고 내일 다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한 후 인사를 하고 나갔다. 위소보는 갑자기 머리 위에서 팍 하는 소리가 들리고 눈앞에 눈부신 광채가 빛나는 것을 느꼈다. 자기와 그 여자는 서로 얼싸안은 채 커다란 나무 상자 안에서 웅크리고 있었는데 상자 뚜껑이 열어 젖혀진 것이다. 그 여자는 히히덕거리고 웃으면서 나무 상자에서 뛰어나가더니 옷을 집어 몸 위에 걸치고 위소보를 향해 웃으면서 말했다. 나와요, 나와요. 위소보는 천천히 나무 상자 안에서 걸어나갔다. 체구가 우람한 외국 군관이 검을 들고 상자 옆에 서 있었다. 그 여자가 웃었다. 또 하나 있지. 쌍아는 본래 상자 안에 숨어 있을 작정이었다. 그리고 위소보에게 위험한 일이 닥치면 방법을 강구해 구할 작정이었다. 그런데 그녀가 그와 같이 말하자 부득이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위소보는 그 여자의 황금빛 금발이 어깨까지 드리워져 있고 한 쌍의 눈동자가 파란 것을 보았다. 피부색은 눈처럼 희었으며 용모는 무척 아름다웠으나 코가 너무나 높고 키도 자기보다 훨씬 컸다. 위소보는 외국 여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의 나이가 정확히 몇 살이나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고 20여 세쯤 되었으리라 짐작했다. 그녀는 싱글싱글 웃으며 위소보를 바라보더니 말했다. 그대 같은 어린애가 나를 만지다니 히히히. 그러자 총독은 얼굴을 찌푸리고 뭐라고 한참 동안 이야기를 했다. 그 여자 역시 뭐라고 말을 했다. 그러자 그 총독은 공손한 태도로 허리를 구부리고 인사를 했다. 그 여자가 다시 위소보를 손가락질했다. 총독은 문을 열고 다시 중국인 통역관을 불러 들어오게 했다. 위소보는 집안에 적지 않은 털가죽이 널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침대 위에도 금빛이 나는 여자 옷이 놓여 있는 것이 보였는데 그 여자는 희디흰 젖가슴을 반쯤 드러내고 있었다. 두 다리의 피부색이 곱고 윤기가 흐르는 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조금 전 내가 저 여인을 품에 안고 있었을 때 왜 얼렁뚱땅 몇 번 만지고 끝냈을까? 좋은 기회를 놓쳤군. 나야말로 홍교주에게 놀라서 멍청이가 된 것이야. 그 통역관이 입을 열었다. 공주와 총독께선 그대에게 물으십니다. 그대는 누구냐고. 위소보는 기이하여 말했다. 그녀가 공주요? 그 통역관은 말했다. 이분은 나찰국 황제의 누님으로서 소비아 공주 전하이시고 이분은 고리진 총독 가카이시니 빨리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하시오. 위소보는 속으로 생각했다. 공주 전하가 어째서 그토록 형편없다지. 그는 즉시 강희의 누이 동생인 건영 공주가 형편없기로는 이 나찰 공주에게 지지 않는다는 것을 상기했다. 황제의 누이나 누나는 모두 아름다우면서도 형편없는 짓을 곧잘 하는 모양이라고 생각되었다. 이 공주는 틀림없이 진짜라는 생각이 들어 그는 히히덕거리고 웃으면서 말했다. 공주 전하 안녕하시오?
그대는 정말 아름답기 이를 데 없구려. 마치 하늘의 선녀가 내려온 것 같소이다. 우리 중국에서는 그대와 같은 미녀가 없었소. 소비아는 약간의 간단한 중국말을 알고 있었다. 위소보의 말을 듣고 흐뭇해서 말했다. 어리네. 무척 좋아. 상을 주겠어. 그녀는 탁자 곁으로 가더니 서랍을 열고 열 몇 냥의 금화를 집어서 위소보의 손에 쥐어주었다. 위소보는 말했다. 고맙소. 촛불 아래서 보니 공주의 5손가락은 옥을 다듬은 것 같이 아름다워. 위소보는 손을 뻗쳐 그녀의 손을 잡고 입가로 가져가 입맞춤을 했다. 그 통역관은 깜짝 놀라 호통을 내질렀다. 무례한 행동은 하지 마시오. 손에 입맞춤하는 인사법은 서양에서 성행하는 예의였다. 고귀한 여자들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다. 위소보는 아무것도 모르고 제대로 한 셈이 되었으나 손등에 해야 하는데 소비아 공주의 손가락에 매우 급하게 입을 맞춘 것이었다. 소비아는 간드러지게 웃으며 손을 뿌리치려고 하지 않았다. 소비아가 웃으며 물었다. 어린애 무엇하는 사람이지? 어린애. 사냥꾼. 돌연 문 밖에서 한 사람이 낭낭히 소리쳤다. 그 어린애는 중국 황제의 흠차 대신이니 그에게 속아서는 안 돼오. 바로 홍교주의 음성이었다. 위소보는 그만 깜짝 놀라 혼비백산했으며 쌍아의 소매자락을 잡고 문 밖으로 달아나려고 했다. 그러나 문을 열자마자 홍교주가 두 팔을 벌려 문 입구를 막아서는 것이 아닌가. 쌍아는 몸을 날려 주먹을 한 대 내질렀으나 홍교주는 왼손으로 밀어내고 오른손을 들어 그녀의 허리를 짚었다. 쌍아는 윽하는 소리와 함께 땅바닥에 쓰러졌다. 홍교주 어르신께서 선복을 영원히 누리시고 수명이 하늘처럼 길기 바랍니다. 부인께서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부인께서도 오셨나요? 홍교주는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왼손으로 그의 뒷덜미를 잡고 방 안으로 끌어들이며 말했다. 공주 전하와 총독대인께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은 위소보라고 하는데 소황제가 가장 신임하는 대신이며 황제의 시위 부총관, 효기영 도통, 흠차 대신에다가 1등 자작에 봉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 통역관은 그의 말을 옮겼다. 소비아 공주와 총독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어린애 대신 아니다. 대신 가짜다. 불초에게 증거가 있습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고 분부했다. 그 녀석의 옷을 가지고 오너라. 육고원이 보따리 하나를 들고 들어와 펼쳐놓았다. 놀랍게도 위소보가 입고 있던 복장이었다. 위소보는 놀람과 의아함을 느꼈다. 이 의복이 어찌하여 그들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지? 홍교주는 정말 신통력이 대단하구나. 홍교주는 육고원에게 분부했다. 그에게 입혀주어라. 육고원은 대답하고 옷을 들더니 위소보에게 입혀주기 시작했다. 그 옷들은 황마개까지 모두 숲속의 가시나무에 찢겨지긴 했으나 몸에 걸치자 꼭 맞았다. 모자를 쓰고 깃털을 꽂자 아니나 다를까 청나라 조정의 대관 모습이 완전히 드러나게 되었다. 이 옷들과 모자가 만약 위소보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세상에 이처럼 작게 만들어진 대관의 복색이 있을 수 없었다. 위소보는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홍교주, 그대의 재간은 적지 않구려. 나는 길을 오면서 옷을 내버렸는데 그대는 따라오면서 주었구려. 홍교주는 육고원에게 분부했다. 그의 옷을 뒤져보게. 혹 다른 물건이 있는가 없는가. 그대가 수색할 필요는 없소. 내가 꺼내서 보여주지. 그는 품속에서 한 묶음의 은표를 꺼냈다. 그 액수는 엄청났다. 총독은 요동에 있은 지 오래되어 은표를 알아보았다. 몇 장 뒤적여 보더니 크게 놀람과 의아함을 나타내고 공주에게 뭐라고 수군거렸다. 그것은 마치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 같았다. 이 어린애는 정말 내력이 있소이다. 몸에 이토록 많은 은자를 지니고 있구려. 이 꼬마는 교활하기 이를 데 없으니 그의 몸을 살펴보게. 육고원은 위소보가 몸에 지니고 있던 물건들을 모조리 꺼냈다. 그 가운데는 강희가 친필로 쓴 비밀의 유시가 들어있었다. 유시에는 다음과 같은 명령이 있었다.
흠차 대신 영내시 위부 대신 겸요기 영정 환기만 주도통. 흠사파도로 용호 사천왕 마괴. 1등 자작 위소보 전부요동 일대 공간. 연도 문무백관 청우조견. 유시의 내용은 흠차 대신이며 영내시 위부 총관에다가 효기영의 정황 기도통에다가 파도로라는 호를 하사받고 황마괴를 하사받은 1등 자작 위소보가 황제의 명을 받고 요동으로 가서 일을 처리하니 연도의 문무백관들은 그의 지시를 따르라는 내용이었다. 그 유시에는 어보가 찍혀 있었다. 통역관은 나찰국 말로 통역을 했다. 그러자 소비아 공주와 고리진 총독은 혀를 차며 희한해했다. 웃으실 일이 아닙니다. 중국의 황제는 어린애라서 어린애에게 큰 벼슬 주기를 좋아합니다. 이 어린애는 중국의 소황제와 유희를 하며 장난을 치고 또 아첨을 잘하고 허풍을 잘 떨기 때문에 소황제는 이 녀석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소비아는 아첨을 하고 허풍을 떤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 통역관에게 물어보고 히히 웃으며 말했다. 나 역시 다른 사람이 허풍을 떨며 아첨하는 것을 좋아해요. 당신도 그렇지 않나요? 위소보는 낄낄 웃었다. 홍교주의 안색이 확 일그러졌다. 소비아는 다시 물었다. 중국 소황제 몇 살? 위소보는 말했다. 중국 대황제 17살. 소비아는 웃었다. 나찰의 대사왕인 나의 동생 역시 어린애 20살. 쟁이 영감 아니야. 뭐가 쟁이 영감이야? 그렇군. 그녀가 잘못 얘기를 했군. 영감쟁이를 쟁이 영감이라고 했구나. 그는 손가락질하면서 말했다. 나찰의 아름다운 공주. 쟁이 영감 아니다. 매우 좋다. 그는 자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중국의 대관 쟁이 영감 아니다. 무척 좋다. 그는 홍교주를 가리키며 말했다. 중국의 나쁜 사람 쟁이 영감이다. 좋지 않다. 좋지 않다. 소비아는 깔깔거렸다. 나찰국의 총독 역시 30여 세의 젊은이라 큰 소리로 웃었다. 홍교주는 온 얼굴이 시푸르죽죽해져서 단칼에 위소보를 죽이고 싶었다. 중국 어린애 대관, 이곳에는 무엇하러 왔지? 중국 황제는 나찰국의 대인이 요동에 온다는 것을 알고 나를 보내 만나보라고 했소. 황상은 나찰국의 황제 역시 쟁이 영감이 아닌 것을 알고 나찰 공주가 선녀처럼 예쁜 것을 알고 소인을 보내 선물하게 했는데 그 선물이 바로 대동주 200알과 인삼 200근이외다. 그런데 뜻밖에도 길에서 이 대강도를 만나서 예물을 빼앗겼소. 위소보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홍교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듯 오른손을 쳐들어 위소보의 머리를 내려치려 했다. 위소보는 홍교주가 적지 않은 진귀한 예물들을 총독에게 준다는 말을 들었는지라 일부러 배나 더 불려서 황제가 선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도 잔뜩 정신을 차리고 홍교주를 지켜보고 있다가 그가 손을 쳐들자마자 즉시 군안이 전수해준 신행백변의 경신법을 펼쳐서 소비아 공주의 등 뒤로 돌아가 숨었다. 그 순간 우지끈 뚝 하는 커다란 소리가 들리면서 나무의자 하나가 홍교주의 장력에 부서져 넘어졌다. 고리진은 깜짝 놀라서 단총을 뽑아들고 총구를 홍교주에게 겨냥하며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고 호통을 내질렀다. 조금 전 위소보가 한 말은 너무나 길어 공주가 알아듣지 못해 통역관을 시켜 말을 전하도록 했다. 그 말을 전해 듣자 공주는 홍교주에게 웃으면서 말했다. 그대의 예물은 어린애의 것을 빼앗은 것. 자기가 반을 차지한다는 것 좋지 않아요. 홍교주는 다급히 말했다. 아니요. 저 녀석은 터무니없는 말을 잘 짓거려대니 공주께선 저 녀석의 말을 듣지 마오. 그는 나찰 총독이 단총을 들고 자기를 겨누는 것을 보았다. 서양의 화기가 무섭다고 하지만 그는 무공을 믿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사를 도모하려는 이때 나찰국의 큰 세력에 도움을 의지해야 할 판이었고 일시의 분노를 참지 못해 총독의 비위를 건드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천천히 문가로 물러났다. 고리진은 단총을 거두며 몇 마디의 말을 했다.
통역관이 말했다. 총독대인께선 홍교주께 성을 내지 마시라고 했소. 그는 이 어린애가 터무니없는 말을 짓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소비아 공주는 비밀리에 동쪽으로 온 것이니 중국 황제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이요. 또한 중국 황제가 나찰국 황제에게 예물을 드릴 리도 없소. 홍교주는 노기가 가라앉아 미소 지었다. 총독대인께선 정말 영명하시어 냉정히 보시는군요. 역시 저 녀석에게 기만을 당하시지는 않는군요. 고리진은 위소보의 내력을 물었다. 홍교주는 그가 어떻게 오배를 죽이고 어떻게 황제의 누이 동생을 운남으로 데리고 가서 혼례를 올리려 했으며 어떻게 아첨을 하고 허풍을 떨었으며 또 얼마나 많은 못된 짓을 하여 강희에게 총애를 받게 되었는지를 있는 말 없는 말 다 보태서 이야기했다. 그리고 최후로 한마디를 덧붙였다. 저 녀석은 소황제의 오른손이라고 할 수 있어. 우리가 이 녀석을 죽이면 소황제는 틀림없이 매우 불쾌하게 생각할 것이요. 우리가 군사를 일으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훨씬 빨리 성공할 수 있을 것이외다. 그가 말하면 옆에 있는 통역관이 끊임없이 통역을 해주고 있었다. 싱글벙글 웃으면서 위소보를 바라보는 소비아 공주는 그에게 큰 흥미를 느끼는 것 같았다. 홍교주가 위소보를 나쁘게 묘사할수록 그녀는 더욱 재미있어 했다. 고리진은 잠시 생각해 보더니 홍교주에게 물었다. 중국 황제는 이 어린애를 매우 좋아하오? 그렇소. 그렇지 않다면 어린애에게 어찌 그처럼 큰 벼슬을 내렸겠소? 이 어린애는 죽일 수 없소. 편지를 중국 황제에게 보내어 금은주보를 많이 가져와서 바꿔가도록 해야겠소. 소비아 공주는 크게 기뻐서 고리진의 뺨에 입맞춤을 하고 몇 마디 말을 했다. 이 몇 마디의 말을 통역관이 옮기지 않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그를 총명하다고 칭찬한 것 같았다. 위소보는 속으로 기뻐했다. 나를 죽이지 않는 것만으로 좋다. 소황제가 금은보화를 가지고 와서 내 몸을 되돌려받는 것이 더 좋은 일이다. 홍교주의 안색은 언짢아 보였으나 어떻게 하지는 못했다. 위소보는 그 한 묶음의 은표를 세 묶음으로 나누었다. 그리고 한 묶음은 소비아 공주에게 주었고 다른 한 묶음은 고리진에게 주었다. 그리고 세 번째 묶음에서 100냥짜리를 2장 꺼내서 통역관에게 주고 나머지는 자기 품속에 집어넣었다. 소비아, 고리진, 통역관은 매우 기뻐했다. 소비아는 통역관에게 헤아려 보라고 하며 그에게 사람을 보내 은자로 바꾸어 오라고 당부했다. 은표를 헤아려 보니 10만 냥 남짓해서 큰 횡재를 한 셈이라 소비아는 흐뭇해진 나머지 위소보를 안고 그의 뺨에 연신 입을 맞추며 말했다. 은자는 충분하군. 이 애를 돌려보내요. 위소보는 지금 자기를 놓아준다면 반드시 홍교주에게 다시 붙잡혀. 가죽이 벗겨질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재빨리 말했다. 나는 이처럼 아름다운 공주를 본 적이 없소. 그러니 며칠 더 머물면서 보고 싶소.